차명 주식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원시 정관을 저희가 확인을 해야만 그것을 기재한다고 해서 세법상 인정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자기 주식을 배당하는 거를 보통은 대표님들이 주식 배당이라고 맞아요. 이해할 수가 주식 배당을 있는데요. 어쨌든. 임원의 보수 부분은 상대적 기재사항은 아닙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소중견기업 보스들의 골치 아픈 고민을 타파해줄 보고파TV를 책임지고 있는 윤책임입니다. 자, 오늘은 정관을 알면 돈이 보인다는 내용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자리는 경영 컨설팅 전문가 장은하 전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장은하입니다. 네. 이제 대부분 법인 대표님들은 법인을 처음 만들 때 네. 그때 빼면은 정관을 잘 안 보시지 않나요? 그렇죠. 처음에 네. 법인 설립할 때 필요한 정관을 만들어 놓고 정관을 들여다볼 만한 그런 상황들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냥 그대로 갖고 계시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결산이라든지 뭐 잉여금 환원 때문에 전문가분들을 통해서 좀 정관 내용을 확인할 때 빼놓고는 대부분 정관에 무슨 내용이 어떻게 있는지도 모르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정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 건데 어쨌든 제일 기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정관이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정관이란 어떤 회사의 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의 조직이나 또는 활동에 대한 근본 규칙을 적어놓은 하나의 법적인 내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초에 우리가 주식 회사를 설립을 할 때 필요한 정관 내용들을 적어놓은 게 이제 원시 정관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중간에 또 대표님들이 필요에 의해서 네. 또 정관을 변경하거나 또는 전면 또는 부분 개정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정관들은 개정 정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보통 하는 게 원시 정관. 네. 그리고 이제 중간에 개정을 하면 개정 개정관. 네. 그럼 보통 이제 표준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가보면은 거의 90%는 다 원시 정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정관에는 뭘 기재를 합니까? 우리가 보통은 정관 기재 사항을 총 3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네.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절대적 기재 사항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상대적 기재 사항이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임의적 기재 사항. 네. 우리가 이렇게 용어를 보면 알듯이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절대적 기재 사항은 우리가 회사를 설립할 때 필요한 조항들에 대해서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조건.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없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게 정관 전체에 대해서 무효가 되는 이런 큰 중요한 부분이기 무조건 때문에 들어가야 되는 항목. 무조건 반드시 기재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네네. 총 8가지로 저희가 이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그 첫 번째는 이제 그 당연히 사업 목적이라는 게 네. 들어가야겠죠. 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당연히 상호명. 네, 세 번째는 이제 회사가 발행할 발행 총수. 종수.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액면가. 얼마로 할 것인가. 500원 또는 뭐 1,000원, 5,000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네. 다섯 번째로는 이제 회사의 설립 시에 우리 회사가 발행할 총수가 몇 주인지 예, 그거를 기재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제 본점이 어디에 있는가. 소재지? 예, 소재지.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회사를 공고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기재가 돼야 되고요.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가 발기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이제 주주죠. 맞아요. 주주의 어떤 성명 그리고 주민번호, 그다음에 주소지까지 기재를 하는 게 절대적 기재 사항입니다. 네. 일곱 번째까지는, 그러니까 네. 7번까지는 네. 회사에 공고하는 방법까지는 네. 우리가 변경이 중간에 발생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본점을 뭐 이전을 한다든가, 뭐 또는 또 여러 가지 어떤 자본금을 증자한다든가, 뭐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그거를 등기부 등본에 변경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근데 그렇다는 얘기는 등기소에 이거 등기가 돼야 된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법인 등기가 돼야 된다.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진행을 할 때 반드시 이제 주총 의사록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데 자본금이 10억이 안 되는 회사는 공증에 대한 그 기본적인 필수는 아닙니다. 의무는 네, 없다. 의무는 없으나 이제 공증을 하게 되면 어떤 공문서로서의 그렇죠.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공증을 하는 거를 저희가 권장을 합니다. 해놓는 게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보니까 아까 7호까지는 법인 등기부 등본에 등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했는데 그럼 8번은 안 해도 되는 걸까요? 네, 8번은 우리가 중간에 제가 아까 원시정관에서 개정을 하는 경우에 개정 정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개정을 하는 경우에는 8번에 해당되는 뭐 주민등록번호라든가 또는 주소지 이런 것들을 기재하는 거는 삭제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설립한 회사들, 네. 업력이 좀 오래된 회사들은 발기인 조건이 3인 조건, 7인 조건 이런 맞아요, 조건들이 맞아요. 있었기 때문에 네.
차명주주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요. 네,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명 주식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원시 정관을 저희가 확인을 해야만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개정을 하면 원시 정관은 또 보관을 하고 있는 건가요? 계속? 보관하는 거를 저희가 권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원시 정관은 무조건 보관을 하고 있어야지 나중에 차명 주식 회수를 할 때 그렇죠. 발긴 좀 사항을 알 수 있겠네요. 네. 오. 자, 첫 번째 우리가 사업 목적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업 목적에 없는 사업을 한다. 이제 그랬을 땐 당연히 법인세법상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오. 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제조업을 하고 있는 이런 사업 목적을 두고 있는 회사인데 네네. 이제 중간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업이나 부동산이 이런 걸로? 네, 제조업상 뭐 공장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부동산 임대 수익이 발생이 되면서 맞아요. 그 임대 부동산으로 인한 여러 가지 유지비나 또는 보수비나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됐는데 네. 그 사업 목적이 없는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부수적인 비용에 대해서는 송금불산입이 될 수 있는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네. 그러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 목적상 부동산 임대업이라고 하는 사업 목적을 등기로 변경을 해야만 모든 것을 다 업무용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이 사업자 등록증 할 때 목적에 좀 내가 할 만한 것들은 엄청 많이 그 채워 넣더라고요. 네. 기본적으로 임대업은 기본이고 다양한 걸 넣어야지 나중에 그게 됐을 때 변경을 안 하고도 할 수 있게. 네,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사업 목적을 작성을 할 때 그 대표님들이 필요한 조항, 그 목적에 대한 것만 업종만 넣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범위를 넓게 해서 이제 그 내에서 사업을 했을 때 조금 더 불필요한 이런 문제들이 없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상대적 기재 사항은 어떤 걸까요? 자, 상대적 기재사항은 우리가 절대적 기재사항하고는 조금 다르게 그것을 기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정관 자체에 대해서 무효가 되지는 않지만 네. 그것이 기재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그거에 대한 효력이 생기지 않는 예를 들면 우리가 상법의 위반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요. 상법의 위반 사항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요건 좀 이따 자세히 알아보고. 네. 자, 그럼 세 번째 임의적 기재 사항. 딱 듣기만 해도 임의적이니까 그냥 적어 놓으면 좋은 거. 네. 그래서 우리가 뭐 반드시 기재를 할 필요도 없고 또 이것을 기재하지 않았을 때 상법을 위배되는 거는 아니지만 네. 이거를 기재하게 되면 좀 더 구체화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명확한 근거가 좀 된다. 네, 그렇죠. 법인을 방문을 해서 보면은 대표님들 정관을 살펴봤을 때 거기에 복리후생 지급 규정이라는 것들이 덜어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네네. 근데 우리가 복리후생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뭐 학자금이라든가 또는 출장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보통 기재가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이 기재가 돼 있다고 해서 우리가 지급을 했을 때 그럼 그것이 과연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느냐 또 그거는 인정받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재한다고 해서 세법상 인정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재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진 않지만 또 그것이 어떤 법상으로는 인정받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그냥 거기다 적는다고 해서 이게 뭐 세무적으로 네. 그걸 적용받거나 그런 건 아니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들어보니까 절대적인 건 당연히 넣어야 되는 것 같고 특히 제가 딱 보니까 상대적 기재 사항이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님들한테 실질적으로 많이 다가가는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상대적 기재사항이 저희가 컨설팅 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맞아요. 어떤 컨설팅이나 또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실행했을 때 문제가 되지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총 제가 9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첫 번째는 전자공고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공고 방법 중에 신문에 기재할 수도 있지만 또 전자로 공고할 수가 있다. 두 번째는 주식 양도 제한이 있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주식 매수 선택권, 스탁 옵션이라고 저희가 맞아요. 표현을 하는데 또 네 번째는 제3자에게 신주 배정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중간 배당 규정이 있을 네. 수 있고요. 또 여섯 번째는 현물 배당,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임원에 대한 보수 지급 규정, 네. 그다음에 여덟 번째는 종류주에 대한 발행 시 그 유형, 그다음에 아홉 번째는 이사회 소집 기간을 단축하는 것. 이렇게 좀 나눠서 이게 좀 주요한 상대적 기재 사항이라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자, 여기서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자, 2번에 해당되는 주식 양도 제한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은 주식 양도 제한 등기를 하는 경우들은 네. 대표적으로
우리가 주주의 구성이 가족으로 돼 있지 않고 타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차명 주식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맞아요. 보통은 차명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권장하는 거는 주식 양도 제한 등기를 하십시오라고 저희가 권장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 주식 양도 제한 등기를 하게 되면 그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가 제3자에게 네. 그러니까 원래 기존 주주 말고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기존 주주들에게 승인을 받거나 또는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으면 양도를 할 수 없는 제한을 두는 등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영권 방어네요. 이거.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중간 배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만약에 중간 배당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배당을 진행을 했을 때 그것이 임의 배당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업무 무관 자산, 즉 가지급금으로 처리가 되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 기재사항에 중간 배당이 들어 있어야지만 중간 배당을 할 수 있다.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이제 현물 배당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보통 우리가 현물 배당이라는 거는 대표적으로 다른 표현을 하면 자산 배당이라고 제가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법인을 가면은 자기 주식이라는 걸 보유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주주들에게 자기 주식을 취득을 해서 법인에서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는데 맞아요. 그 자기 주식을 배당하는 거를 보통은 대표님들이 주식 배당이라고 맞아요. 이해할 수가 주식 배당으로 있는데요. 착각을 해요. 네, 그거는 현물 배당입니다. 그러니까 즉 법인이 갖고 있는 자산을 처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거는 현물 배당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네. 우리가 통상적으로 현물 배당, 그러니까 자기 주식을 배당하는 것은 보통 다른 법인을 하나 특정 법인을 설립을 해서 거기에 배당을 할 때 자기 주식을 배당을 통해서 자기 주식을 뺀 상태에서 기존에 있는 모법인을 가업 승계하는 그런 플랜으로 가져갈 때 보통은 자기 주식을 그렇구나. 특정 법인에 배당하는 형태를 많이 사용합니다. 네, 보통 자기 주식 하면은 주식일 것 같아서 주식 배당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현물 배당이네요. 네. 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임원의 보수 부분인데 음. 우리가 보통은 임원의 보수 부분은 상법상으로는 상대적 기재사항은 아닙니다. 네네. 네. 그런데 우리가 세법에 의해서 상대적 기재사항적인 측면이 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세법적으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상법적으로는 그거는 이제 필수적인 건 아니지만 세법상 그거를 비용 처리를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그게 있어야 되는구나. 네, 세법에서 비용으로 잡기 위해서는 근거가 필요한데 그렇죠. 그 근거를 과연 어디에 둘 것이냐. 그러면 정관에 그 금액을 정하거나 또는 이사회 의사록을 통해서 그 부분을 정하거나 뭐 또는 보수계약서를 통해서 어떤 근거를 준비하지 않은 한 추후에 발생될 수 있는 세무조사 시에 그 근거 자료가 없을 때는 이게 업무상 가지급금 처리가 될 수가 있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관의 위임 규정 같은 데다가. 네,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임의적 기재사항. 요거에 대한 예시는 뭐가 있을까요? 하도 많은 거니까. 근데 대표적으로 좀 많이 이렇게 는다는 것들. 우리가 보통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임의적 기재사항을 것은 어떤 법적인 효력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지만 뭔가 확실한 것을 근거를 두기 위해서 우리가 기재를 한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 첫 번째로는 뭐 주주 전원 동의 시에 차등 배당이 가능하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 주식을 직원 근로자들에게 상여 목적으로 지급이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스탁 그란트를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은 등기 임원도 둘 수 있지만 실무 임원도 둘 수 맞아요. 있다라는 네, 이사. 규정들.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회사 임원에 대한 복리 후생에 대한 부분들. 자, 위 내용은 어떤 상법에 규정이 없는 내용이에요. 별다른. 예, 그렇지만 어떤 확실한 근거를 하기 위해서 근거 자료로 만드는 하나의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나중에는 어쨌든 좀 도움이 되겠네요. 네, 우리가 확실하게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보니까 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복리에 대한 규정을 보니까 법인세법으로 복리후생비에 송금 산입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맞아요. 복리후생과 접대비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들도 많고요. 근데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동일한 근로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를 보통 저희가 복리후생이라고 맞아요. 표현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는 직원들 회식비죠. 그렇죠. 회식비. 네, 회식비. 그다음에 뭐 우리가 뭐 워크샵, 그다음에 체육대회, 예, 그리고 또 검진비, 또 이런 것도 많이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통근버스를 운영한다거나 좀 큰 통근버스. 회사들은 네, 또 단체 보험을 가입을 한다거나 네, 이런 경우에 우리가 복리 후생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또는 우리가 사회보험료, 예, 건강보험료, 우리가 법인에서 내주고 있는 건강보험료가 그렇죠. 있죠. 당연한 거죠. 네, 네. 또 고용보험료도 마찬가지로 복리 후생비에 해당됩니다. 네.
그리고 그 밖에 우리가 조금 더 타당한 어떤 경조사비 예, 또는 뭐 출산 장려비 이런 것들이 다 복리후생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사회 통념상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이라면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경조사비 같은 경우는 좀 목록에 넣어놓으면 네. 나중에 근거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조금 넣어주시면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정관검토 및 개정이 필요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우리가 정관의 내용들이 기재되지 않았을 때 어떤 상대적 기재사항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상법에 위반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반드시 어떤 상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또 세법에서도 네. 기재가 되지 않았을 때 또 비용 처리에 대한 문제들 그 대표적인 게 임원에 대한 보수 맞아요. 규정이라고 제가 표현할 수 맞아요. 있는데 그 대표님들 사례를 보면 보통 임원의 보수에 대한 부분 중에 대표적인 게 급여잖아요. 그렇죠. 근데 급여에 대한 부분도 별도의 어떤 지급 규정이나 또는 보수 계약서를 통해서 원래는 근거를 남겨야 되는데 맞아요. 대표님들이 근로계약서에 보수를 적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요? 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들이 작성하는 계약서고요. 그렇구나. 보통 우리가 임원들은 보수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맞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살펴봐서 어떤 계약서를 별도로 근간을 마련해 두는 거를 권장을 합니다. 네. 그리고 덜어 이런 회사들도 있어요. 공동 창업을 한다거나, 예. 이런 창업.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또 뭐 대표적으로 또 어떤 차명주주가 있다거나 이러는 경우에는 리스크 해지를 위해서 미리 미연에 방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식 양도 제한 등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상대적 기재사항을 통해서 조금 더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규정을 만드는 거를 권장을 하고요. 맞아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제 곧 있으면 또 3월이기 때문에 정기 결산 시에 발생되는 정기 배당도 있지만 또 중간에 대표님들이 필요에 의해서 맞아요. 중간 배당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간 배당 규정을 통해서 한 번의 기회를 더 초이스 하시는 거를 권장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런 정관 관련돼서 좀 컨설팅한 사례가 있으세요? 정관에 대한 컨설팅 사례는 100%입니다. 네, 저희는 무조건. 컨설팅을 진행할 때 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절대적 기재사항은 어떤 회사든 동일하게 다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상대적 기재사항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맞아요. 이 회사가 컨설팅을 진행할 때 문제가 된다, 안 된다를 저희가 판가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정관을 먼저 살펴봐서 그 정관의 규정이 잘 세팅이 돼 있는지를 먼저 보고요. 세팅이 돼 있지 않았을 때는 정관을 먼저 전면 개정을 하는 거를 먼저 베이스로 시작을 하고 그런 다음에 저희가 진행하는 컨설팅을 무리 없이 예,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는 필수적으로 진행하는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은 정관이라는 거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봐야 되는, 체크해 봐야 되는 거다. 그렇죠. 무조건. 무조건이라고 볼 수 이게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지. 그래서 그런 만큼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정관을 한번 체크도 해보고 변경할 사항이 있으면 변경도 해보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들이 저희가 말씀을 드린 상담을 하다 보면 대표님들이 필요에 의해서 그거를 미리 변경을 하는 대표님들도 계시지만 그거를 조금은 안이하게 생각을 하셔서 지금 당장 중요한 건 아니니까 나중에 추후로 미루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그 정관은 미리미리 개정을 해서 공증까지 받아 놓는 게 실질적으로 향후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리스크에 대해서 네.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관은 자본금이 10억이 안 되는 회사는 공증이 의무는 아니지만 네. 공증을 통해서 확실하게 근거 자료를 만들면 향후에 어떤 변수가 생겼을 때 충분히 네. 그거에 따르는 공문서로서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